그리고 이제 이장 후보에 대해서는 리틀 윤석열이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정말로 진짜 윤석열의 행태라는 것은 지금도 파도 계속 나쁜 얘기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뭔 얘기가 나왔나 봤더니 2024년에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당시에 정말로 턱없는 이유로 조사가 종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정승윤이라는 권익위 전 부위원장인데 차관급 자리인데 이 사람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찌 보면 당사자성이 있는 윤석열을 만났다는 얘기가 권익위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평론가님? 아, 그러니까 또 이거 얘기하면은 그럴 거예요. 지금 저 부산시 교육감 출마하지 않았어요? 뭐 그런다고 지금 얘기가 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이거 일부러 이런 식으로 조작했다고 또 주장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기자회견 했는데 정치 공작이라고 했어요, 지금. 네. 왜 이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너무 어이없이 명품백 사건 처리를 했잖아요. 권익위에서. 도대체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결정을 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결정하기 전에 윤석열하고 관저에서 1시간 동안 만났다? 그럼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거를. 거기에 그거 맞겠다고 거의 대통령이 국정 내팽개치고 자기 부인 보호하려고 그 난리를 쳤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권익위 위원장이 없어서 부위원장이 지금 사무처장까지 총장까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통령을 버젓이 만났다? 그것 자체가 이미 이해 충돌이잖아요.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말았어야지. 네. 근데 만난 정황이 확인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사실은 분개할 만한 게 권익위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괴롭힘이 있었다고 지금 정황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권익위에서 그런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네.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니라고. 한겨레 신문이 당시에 보도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걸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근데 그랬다고 하는 거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조사 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했던 사람이 나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거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와. 자, 후보님 정말로 이제 시정의 업무에 비유를 하면은 감사실에 근무하는 책임자가 감사 대상인 공무원을 이렇게 따로 이제 별도의 장소에 사적인 장소에서 만났다는 건데 그런 일이 밝혀지면 시장으로서 어떻게 처분하시겠습니까? 업무 배제를 당장 시키죠. 네. 거기서 기본적으로. 끝나요? 업무 배제. 아니 업무 배제를 시키고 조사를 시키죠 다시. 조사. 그렇죠. 이 네. 관계에서 부정한 거래나 음. 또 부당한 지시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를 챙겨서 징계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승윤이란 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접수가 되면 처리 기한이 원래 60일이래요. 딱 60일이 되는 날인 2024년 3월 18일에 네. 관저에 갔다라는 지금 증언과 진술이 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더해서 심야 시간에 대통령의 관저에서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사실은 몰각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이런 부패를 막기 위해 만든 조직인데 그런 부패 스캔들이 있는데 그 당사자를 그 처분 날 심야에 만났다라는 것 자체로 국민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그냥 바로 네. 해치는 행위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정치공세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 가 정말 진짜 개탄스러운 현실이죠.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심지어 권익위원회 어떤 약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줬다고 해도 우리가 의심해야 하는데 그렇죠.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을 만났다는 건데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명품백을 수수한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관저에서 만났다는 건 지금까지는 윤석열만 만난 부분만 드러나 있지만은 관저에 김건희는 권익위 부위원장 왔으면 자리를 피했을까요? 이런 의문이 절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봐야 될 게 집무실이 아니라 관저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은 당사자를 만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물론 이게 입증이 정말 없죠. 거기에 뭐 CCTV가 있거나 이런 건 그렇죠. 아닐 거고 네. 김건희나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네. 하지만 만남의 장소가 관저라는 점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거는 변하지 않는 거고 당연하죠. 사실 이거는 직무배제 징계뿐만 아니라 이거는 혹시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자기 배우자 관련해서 명품백 받았다고 아유, 하는 거 창피합니다, 그걸 판단을 창피해. 권익위에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도 아니고 관저로 이 사람을 불러. 더욱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그 어떤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업무와 관련된 거라면 당연히 자기 관저가 아닌
집무실에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럼 당연합니다. 예, 그리고 후보님. 그 연관된 당사자를 자기가 직접 불러서 그걸 확인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자기가 관여하면 절대 안 되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자기도 관여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알고도 침묵했거나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불렀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 권익위 간부도 관저까지 갔다는 것은 정황적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공모에 가담한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보이는 거죠. 결과가 또 네. 그렇게 네. 그렇게 오해할 수 네.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는 아니 거죠. 네, 우리 그럼요, 후보님의 그럼요. 추론이 정말로 적확한 게 권익위에서 이 심판을 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리기 2시간 전에 이미 사건 종결로 미리 결론을 내렸다라는 정황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TF 조사 결과 드러났다라는 거고 도대체 얼마나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놈이 위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할 텐데 네. 이분 역시도 검사 출신입니다.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기도 하고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근무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검찰 라인들이 전부 다 요직에 다 그 있었던 거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핵심 요직에 해당하는 자리 특히 이제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청탁이나 이해 충돌 문제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잖아요. 그 권익위에다 검사 출신 받고 뭐 국정원뿐만 아니라 아니면 뭐 금감원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정권, 검사 정권이었던 거예요. 윤석열은 거기에 그 맨 꼭대기에 있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 우리가 늘 봤던 것처럼 보고하러 가면은 책상 위에 이렇게 발을 얹고 있다고 한다거나 KTX 타면은 저쪽 위에다가 이렇게 발을 얹는다거나 이런 식 사람이었던 거예요. 뭐 업무 처리라고 얘기해봐야 자기 마음에 뭐 내키는 대로 검사들한테 밤에 한밤중에 그냥 갑자기 불쑥불쑥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전화하고 그리고 관저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거기서 업무 처리하듯이 하고 영부인이라고 하는 배우자는 법무부 장관한테 불쑥불쑥 누구 수사는 안 해요 이러면서 막 문자 보내고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군 장성들 사령관들 대통령이 누가 불러가지고 같이 술을 마십니까? 그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수도방위를 담당하고 있거나 지금 개헌과 관련돼 있는 사령관들을 네. 불러가지고 뻑하면 막 폭탄주 돌리고 술 마시고 무릎 꿇고 계엄 선포할 거야 그러고 이게 나라가 이게 무슨 나라였는지 근데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김혜경 여사나 김정숙 여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관저로 이 사람을 불렀어. 그리고 야. 종결 처리됐어. 그러면 이 사람이 선거에 나올 수가 있나요? 저는 이게 너무 비상식적인데 이 사람이 조사도 수사도 안 받고 선거에 나온다니까 저 너무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정권이 바뀌니까 이재명 정부가 올곧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안을 초벌 조사한 내용들을 경찰청 국가조사본부로 보내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정의지연이라는 게 한참 늦어도 너무 늦었죠. 이미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를 통해서 이 명품백 수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데 이제서야 정승윤의 문제를 짚고 있으니 얼마나 한탄할 일입니까 이게 지금. 일단 법조인 한 사람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저희 많은 선배님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 중도라고 자기들을 표명하는 분들도 검사가 일을 잘해. 그러니까 보내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 네. 납득하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런 분들 왜 나서서 사과 안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도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맞추기를 잘하는 거죠. 역시 그렇죠, 정확한 그렇죠. 지적이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제 머릿속으로 저한테 밤에 불러내갖고 술 뭐 해라 뭐 했던 검사들 이름이 많이 지나갔거든요. 그분들 잘 계시는지 한번 궁금해갖고 또 한번 아니, 그리고 떠올려봅니다. 이제 유력한 이제 후보식 시장 후보시기 때문에 제가 간편하게 좀 편하게 드리는 질문인데 아까 이제 이렇게 뭔가 아부를 잘하는 취지의 이제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나 허태정한테 이렇게 예를 들면 시장 하실 때도 그렇고 구청장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부탁이 있어서 오는 공무원들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좀 느낌이 뭡니까? 어떤 식으로 보통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저는 제가 구청장 시장 12년 동안 하면서 네. 저희 직원들을 저희 집 앞에 오게 한 적이 없습니다. 집 앞에 아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안으로 들어본 공무원이 없어요. 그래요? 집으로도 초대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안 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사적 공간이고 네네. 또 공무원들한테도 집에 자기 그 시장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상당하게 내가 시장 집에까지 들어가는 사람이야 또 라는 입소문을 이야기 될 해가지고, 수도 그죠? 있고 네. 혹이라도 부정한 논란에 휩싸이기 싫어서 아예
저희 집은 그냥 가족들만의 공간. 그리고 또 사실 뭐 아까 얘기했던 집안 형편이 좀 그런 것도 있어서 네. 그 손님을 맞이하기도 어려웠고요. 음. 그걸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몸가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관저에 사람을 불러서 사적 보고를 받고 관저에서 술 마시고 저는 이거 납득할 수가 없는 도저히 그러니까 국가 그래서- 지도자로서는 할 수 없는 짓거리인 거죠 이게. 네. 마지막 관저에서 나오기 직전까지 파티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무원들 생각이 드네. 아니 공무원들도 뭐 당연히 자신의 신분 문제라든지 뭐 진급이나 이런 거 있으면 와서 상담을 해요. 뭐 그렇겠죠 당연히. 네. 아니 좋다 이가 본인이 와서 아 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번엔 좀 뭐 좀 이런 쪽에 잘 일을 해보고 싶다. 판단해달라. 아니면 네. 이번에는 제가 두 번이나 기회를 잃었으니까 이번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자기 소망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들어줍니다. 본인이 아니 직접 아니 이렇게 얘기를 들어준다고 충청도야 충청도 보니까.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고 네. 이야기는 들어줘요. 아 그렇구나. 아, 네. 뭐 이렇게 이 그런- 말투 어조가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제 3자 통해서 이렇게 로비하듯이 들어오면 거기는 그만큼의 불이익이 갑니다.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허태정 후보님한테는 시장이 되면은 잘못 이렇게 청탁했다가는 네. 곱절로 오히려 악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 절대로 청탁은 하지 마라 이런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충청도 가서 절대 저런 자리 못 가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니까. 말을 뭉근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게 청탁인지 나한테 뭘 말하는 건지 구분을 못 하잖아요. 야, 충청도 분들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알았어. 이 말을 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알았다고 알았어. 어? 알았어 그러면. 알았어는 여러 경우에 쓰입니다. 당신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로도 쓰고 네. 네. 그래 알았어 해결해 줄게라고 들리기도 하고 쉽진 않지만 예. 그래 내가 네 말은 알아들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 이런 정도로 하는데 네.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은 이제 알았어요 하면 야, 다음 된 줄 알지. 된 줄 알고 다음 날 옵니다. 근데 이제 충청도에서 오래 살아보면 어감으로 느낌을 아는 거죠. 어감으로 알았어 어감으로 아는 거고 또 알았어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려. 그려와 알았어는 좀 어떻게 다릅니까 그려. 이게? 그려는 좀 더 적극적인 동의의 의미가 있는데 그래요? 근데 그래요? 그려도 네. 비슷합니다. 그래요? 네. 그려. 아, 이거는 맞아, 그거 네가 맞아. 알아서 해 맘대로 해. 예. 그려. 이거는 약간 의문부호입니다. 그려? 맞네. 그 사람 못 알아듣잖아 이게 보니까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전 정확하게 들리는데. 어감이 미미한 차이를 그쵸. 갖고 딱 느낌 알아차는 이 겁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충청도 가서 시장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려고 하면 네, 맞-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다잖아요. 아유 그냥 되는 대로 줘요. 그 되는 대로 주면 안 되는 거지 절대. 그렇죠. 아니, 그럼요. 큰일 나죠. 얼마인지 왜 말을 되는 대로 안 해? 주면은 그냥 개나 줘버려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렵다. 네. 뭔가 우리 그럼요. 후보님이 뭔가 할 말 있으신 눈치였는데 살짝 자제하는 게 느껴졌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뭐 완전 충청도 그 중에서도 이제 중부 내륙 내포 지역이라는 예산에서 낳고 자랐기 때문에 네. 가장 그 충청도스러운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 처음에 대전에 왔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아직도 제가 말할 때 충청도 사투리가 좀 섞여 있는데 네. 저는 잘 모르는데 남들은 알아들어요. 아니 그럼요. 쪼가 네. 있죠. 예. 네. 또 그 내륙 분들 입장에선 대전 또 도시거든요. 어. 거기 가면 이제 조금 그렇죠, 더 그렇죠. 서울말처럼 깍쟁이처럼 네. 얘기하는 느낌이 있죠. 근데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충청도 태어난 것이 장점도 있다는 걸 느낀 게 청와대 근무하면서. 예, 예. 네. 거기도 이제 권력기관이니까 뭐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도 하지만 치열한 경쟁도 한다고. 그렇죠, 또 그렇죠, 자기 그렇죠. 실력을 인정받고 네. 또 더 좋은 그렇겠죠. 자리 당연히. 가기 위해서. 음. 근데 저하고 대화하면 저를 경쟁자로 생각을 않더라고요. 비슷한 편안 분위기 있는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 제 말이 편안해 보이고 자기와 경쟁적이지 않다는 의식을 갖나 봐요. 네. 그래요. 아니야 네가 야. 뭐 얘기하면 바로 그럼 내니까. 네 하고 싶은 소리야. 뭐야. 신났네요. 그래서 제가 네. 모임에 총무도 하고 그랬습니다. 가장
비경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홍보도 할 수 있는 야. 그런 말씀을 좀 주신 거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정말로 이제 품도 넓으신 게 사실 지난번 이제 그 총선 때였나요? 네. 원래 사실은 원래 유성에 당연히 유성에서 네. 구청장 하셨기 때문에 원래 출마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고 여론조사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1등이 나왔는데 지금 의원을 하고 있는 황정화 의원이 전략 공천을 받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당연히 이제 다른 지역이라도 가실 줄 알았는데 스스로 출마를 안 하시고 파란 잠바 입고 충청권을 여기저기 다니셨는데 그때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정이? 뭐 얼마 전에 사실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신 영상이 지금 지역에 그래요? 돌고 있는데 네. 그때 국회의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허태정 후보가 유성을 양보하고 서구 갑의 전략공천 대상자였는데 그러니까 본인 지역구. 네. 네. 되었는데라고 설명하면서 근데 허태정 후보가 미래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허태정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에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서갑 출마 쪽으로 거의 정리가 돼 있었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때 당시에 공천 잡음이 아니라 공천 갖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국면이었고 맞아요. 네. 대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좀 더 큰 미래를 위해서 내가 좀 결단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곳을 이제 양보하신 셈이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불출마 네. 선언을 하고 음. 제가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7개 지역 돌면서 선거운동 했던 맞아요. 기억이 그거 있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결심이 참 쉽지 않은데 정말 최근에 쉽지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제 우상호 그 강원도지사 후보 네. 같은 경우에 네. 어제 이제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담적을 가진 염동열 전 의원이 네. 탈당을 하고 우상호 지지 선언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바로 네. 중도 실용 정책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그 승산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막 선명성 경쟁을 해갖고 만약에 우리가 무조건 선명하게 가겠다 저쪽은 배제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넘어와 준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문을 열어두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품이 넓어지는 게 아닌가 네. 민주당의 품이 넓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염동열 전 의원은 새누리당 시절에 원내 부대표랑 수석 대변인 했고요. 맞아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사무총장하고 인재영입위원장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랬죠. 생각보다도 국민의힘이란 정당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생각보다 큰 사람인데 우상호 후보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네. 실제로 후보님도 최근에 보면 워낙 인기가 좋으시니까 그렇겠지만은 국민의힘 사람들 중에서 아는 분들 좀 있잖아요. 많이 저를 돕고 계십니다. 이미 보이지 많이 않는 데에서. 근데 이미 그러니까 음으로 도울 때 좀 어떤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도우십니까 혹시? 본인들이 네. 국민의힘이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꼴을 보니 이 보수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도. 예. 네. 그러니까 뭐 당 대표뿐만 아니라 그 국민의힘의 요즘 모습이 더군다나 그 윤석열과 과감하게 결발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합니다. 근데 왜 개헌 투표 12명이 안 나와요? 그건 공개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거는 그게 나는 참 싫어. 그렇게 하면 더 지지도 없고 본인들의 몸값도 올라갈 텐데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조명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대전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없습니다. 전체가 싹쓸이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싹쓸이를 한 상황인데. 근데 맞는 비판이세요. 왜냐면 정확한 지적이죠. 최소 친한계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처했거나 친한계로 분류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선명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였고 사실 기회예요. 개헌 내용이 뭐 엄청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써 있는 걸 한글로 바꾸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내란을 막기 위해서 이제 국회의 역할을 늘리는 거 네.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그 지방을 강화시키는 내용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부망쟁과 5.18 5.18 넣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논란의 모두가 소지가 전혀 없는 부분들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받을까봐 다음번에 공천받을 때 불이익 갈까봐 참여하지 말라고 했던 당론에 따른 거는 그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서 소신이 없다고 봐요. 단식까지 하더라고요. 황교안 그 사람은 개헌 투표 저지를 위해. 지금 출마한 사람 아니에요? 네. 배고파서 어떻게 선거운동해? 그게 개헌 그거 발의하기 전날 저녁부터 단식을 한 거니까 사실상 간헐적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이지. 하루 그러니까 반나절도 아니에요. 그 밤에 안 먹는 거잖아요. 그 정도. 네. 관리하는 거. 옛날에도 그 텐트 해가지고 뭐 청와대 앞에서 그렇게 막 그러더니 자, 한심해요, 여전히 진짜. 그러시네. 아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책임당원 347명이 우리 민주당의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돕기 위해서 지지하는 기자회견도 했다 이런 말씀도 추가로 드리고